거실 한쪽 낡은 여행 가방과 주변엔 옷가지와 준비물들이 간간히 쌓여 있어요. 하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바닷가 가면 모래성 엄청 크게 쌓을 거예요. 정우 할아버지는 머뭇거리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엔 근심 어린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모래성 그거 무너지면 어쩌려고. 그럼 또 쌓으면 되죠. 하늘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거실 가득 헛웃음이 번졌어요.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정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이었는데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은밀한 활동 때문에 가족들끼리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어요.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이 곧 내 가족을 지키는 남자다운 일이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해방 후 어제의 적인 친일파들이 오늘의 적인 북한 공산당을 막는데 필요해진 거예요. 일본 부역군들은 눈치 빠르게 일제시대 때 배운 고급 지식과 직위 경험을 토대 삼아 미군정에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25전쟁으로 일본 부역군들은 면죄부를 얻을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정호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독립군 달래기 성격의 독립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러한 국가의 혜택을 거부했어요. 나라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며 정호는 스스로 막노동의 길을 택했어요. 굳은 살 가득한 손으로 어떤 일이든지 마다하지 않고 해가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죠. 아들 현수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학교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맞섰어요. 집안 형편 때문에 제대로 공부할 기회도 없었어요. 책보다는 생계가 더 급했거든요. 하늘이는 이런 어른들의 무거운 이야기는 몰랐어요. 단지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제일 즐거웠죠. 하늘아, 저녁 먹을 시간 됐어. 수진이 멀리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하늘이는 대답도 없었어요. 골목에서 친구들과 비석치기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이어서 고무줄 놀이가 시작되었죠. 우와, 하늘이 진짜 잘한다. 다음은 오징어 놀이 차례였어요. 하늘이는 선을 밟지 않고 능숙하게 뛰어다녔어요. 딱지치기와 구슬치기도 하늘이의 역할이 매우 컸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어요. 해가 완전히 져서야 수진이 집에 터벅터벅 모래와 땀에 흠뻑 젖은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식탁에서 현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었죠. 군부 독재가 끝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어요. 이제 좀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어요.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지. 정우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현수는 요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조금 여유를 부려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버지, 우리도 이제 여행 한번 가봐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신세대답게 삶의 질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전히 휴가보다 일이 우선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애써 외면하는 말을 했어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끼리 가거라. 정우가 말했지만 아쉬움이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 건강이 괜찮으실 때 하루라도 빨리 가족여행다운 휴가도 가보셔야죠. 그날 밤 정호는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평생 나라 걱정만 하며 살았는데 정작 가족과의 시간은 소홀히 한 것 같았어요. 현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5.18때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정작 가족의 행복은 뒷전이었죠. 이제는 가족을 위해 살 때가 아닐까? 현수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수지는 두 남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께서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까지 살아오신 삶의 무게가 가로막는 걸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이해해드려야 해요. 수진이 현수를 위로했지만 안타까운 마음만 커져요. 하늘이는 꿈속에서도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요. 내일도 재미있는 놀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잠들었죠. 이렇게 한 가족의 하루가 지나갔어요. 각자 다른 꿈과 걱정을 안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어요. 가족들은 여행 준비로 분주했지만 정호만은 평소처럼 일터로 향했습니다. 현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땀범벅이 된 채 휘청거리다가 교관에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났어요. 너 정신 안 차려? 공부 못한다고 군사훈련도 못하면 어디 가서 사람 쿠실하겠냐?
현수는 그때 땅바닥에 쓰러져 억울한 표정을 지었었죠. 8월 15일 광복절 조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햇볕이 쨍쨍한 운동장에서 교장의 지루한 연설이 이어졌죠. 이렇게 형식적인 기념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 1980년 봄이 되자 현수의 마음은 결정되었어요.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 소식을 들었거든요. 아버지처럼 나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가 왔어. 현수는 주저없이 광주로 향해 시민군에 참여했어요. 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했듯이 말이에요. 광주에서의 나날은 치열했어요. 진압군들도 제대로 된 영문도 모른 채 시민군이 북한군이다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어요. 마지막으로 광주시청에서 저항하던 청년 시민군에게 도로에 장갑차를 세우고 한 배불뚝이 장교가 소리쳤어요. 너희들 총을 사람에게 진짜로 쏴본 적 없지? 어디 나에게 총 좀 쏴봐라. 겁쟁이 조무래기들아. 정말로 정의감에 총은 들었지만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현수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화가 나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옆에 있던 동료가 눈빛으로 저 돼지도 부역자일 뿐 한 가정의 아버지일 거고 저 한 마리 죽인들 저 가정만 파탄날 뿐 국가가 바뀌진 않아라고 호소해서 총부리를 내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배불뚝이 장교의 욕설 후 헬기가 나타나더니 기관총을 난사해서 수십 명이 즉사했고 곧이어 장갑차와 군인들이 시청 내로 들어와서 시민군들을 사살하거나 체포했어요. 우리가 결국엔 진 건가? 민주주의가. 시민군이 진압되고 현수는 손이 묶인 채 군용차에 실려 서울에 있는 감옥에 보내졌어요. 다행히 현수는 아버지의 친구분의 도움으로 재판에서 풀려나 다시 시민의 신분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현수를 기다린 것은 더 큰 시련이었어요.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그어졌고 취업이 어려워졌거든요. 5.18 참여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어요. 하지만 현수는 후회하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호처럼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기로 했거든요. 5.18 유공자 대우? 필요 없어요. 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였죠. 그런 당당한 현수에게 콩깍지가 씌인 어여쁜 수진이 나타났어요. 좁은 동네 빵집에서의 만남이었죠. 유리 진열장 안에는 소보루빵, 크림빵, 단팥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현수와 수진은 빵 하나를 두고 티격태격했어요. 내가 먼저 집었어. 돈은 내가 냈잖아. 둘은 결국 웃음을 터뜨렸죠. 현수가 빵을 한 입 크게 물자 입술에 하얀 크림이 묻었어요. 아이고 꼴 좀 봐라. 수진이 휴지를 꺼내 살짝 닦아주던 순간이 특별했어요. 둘의 눈이 마주치며 묘한 감정이 생겨났죠. 고마워. 현수가 쑥스러움을 숨기며 말했어요. 롤러스케이트장에서의 추억도 소중했어요. 조명이 번쩍이는 폭고풍 스케이트장에서 둘은 손을 잡고 뛰어다녔어요. 현수가 넘어질 뻔하자 수진이 잡아줬어요. 서로 끌어안은 채 빙글빙글 돌며 웃었죠. 오늘따라 내가 자꾸 예뻐 보인다. 원래 예뻤거든.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현수는 5.18 참여 경력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하지 않았죠. 공부할 돈도 시간도 없었어. 현수는 자주 한탄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호는 TV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강남 아파트 분양 소식이 나오고 있었죠. 남들은 아파트로 새 삶을 시작하는데 난 여전히 공사판이구나. 정호가 손바닥에 굳은 살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현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른 꿈을 꾸고 있었어요. 신세대답게 이제는 좀 여유를 부려봐야지. 현수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었거든요. 언제쯤 우리도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현수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삼풍백화점 공사장의 아침은 여느 때와 같았어요. 정호는 새벽부터 나와 철근을 정리하고 있었죠. 오늘도 조심해서 일하자. 정호가 혼잣말을 했어요. 요즘 공사장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다가왔어요. 정호씨 이 공사 정말 이상해. 자재도 부실하고 설계도 자꾸 바뀌고. 동료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나왔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리투성이야. 공사비는 빼먹고 부실하게 짓고 있어. 다른 인부도 끼어들었어요. 이러다 정말 큰 사고 날 것 같아. 정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멈출 수는 없었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저녁 식탁에서 현수는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삶은 팍팍했어요. 이제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호는 오늘 공사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부실 공사에 대한 동료들의 걱정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요즘 세상이 좀 이상해. 정호가 중얼거렸어요. 왜요, 아버지? 현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공사장에서 하는 말이 다들 부실 공사 때문에 큰 사고 날까 봐 걱정이래. 정호의 말에 현수도 심각해졌어요. 정말요? 그럼 다른 일을 찾아보세요. 그게 쉽나? 우리 같은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어. 정호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수지는 두 남자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걱정이 앞섰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조심하세요, 아버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늘이는 어른들의 심각한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일 또 친구들과 놀 생각에 들떠 있었죠. 할아버지, 내일은 구슬치기 대회가 있어요. 하늘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우리 하늘이가 1등 하겠네. 정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손녀의 밝은 모습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었거든요. 오늘도 정호는 공사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어요. 바닷바람 냄새 참 그립다. 하늘이랑 모래성 쌓으면 내가 져줄 수도 있지. 에휴. 정호가 혼잣말을 하며 손녀를 떠올리며 살짝 미소 짓지만 곧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의 일에만 집중하게 되네요. 햇빛 쨍한 여름 오후 아파트 공사 현장, 먼지와 새소리, 타타탕 망치질 소리가 가득했어요. 현장 옆 천막 떴다방에서는 양복 입은 브로커들이 모여 사람들에게 소리치네요.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강남시대 옵니다. 강남시대. 정호는 낡은 군용 모자 눌러쓰고 흙먼지 속에서 철근을 나르고 있어요. 무릎 해진 청바지, 손등엔 굳은 살, 땀방울이 먼지와 섞여 얼굴에 흘러내리고 있어요. 정호는 속으로 숨가쁘게 내쉬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집을 사고 난 집을 짓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면서 중얼거릴 뿐이에요. 내 집은 없어도 애들 밥은 굶기지 않아야지. 정호의 뇌리에 손녀가 떠오르네요. 할아버지랑 바닷가. 라는 손녀의 목소리는 환청처럼 겹쳐 들리네요. 정호는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는 다시 고개 숙이고 시멘트 자루를 짊어질 뿐이에요. 정호는 뜨거운 땡볕 아래서 철근 끈을 묶고 있었죠. 남들은 휴가 간다지만 나는 손녀 웃음을 지켜야지. 정호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늘이의 웃는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죠.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자던 손녀 하늘이의 음성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무너지면 또 쌓으면 돼요. 철근 끈을 단단히 조려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발이 헛디뎌졌어요. 균형을 잃은 정호의 몸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죠.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추락하는 찰나의 온갖 생각과 가족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늘아, 미안해. 형편이 충분히 좋아지면 가족 모두 여행을 가자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손녀인 하늘이와 함께 떠나지 못한 여행이 가슴을 찔렀어요. 아들인 현수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한 후회가 밀려왔죠. 며느리인 수진에게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아쉬움도 스쳤어요.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죠. 하늘아, 내 웃음만은 무너지지 않길. 정호의 마지막 속삭임이 허공에 흩어졌어요. 육중하고 둔탁한 쿵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정호의 이 모든 생각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장례식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향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죠. 조문객들의 속삭임과 흐느낌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정호는 삼풍백화점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동료들이 그토록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죠. 부실 공사로 인한 붕괴 사고였어요. 정호는 철근 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추락사했다고 알려졌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하늘이가 영정 앞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어요. 할아버지 사진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면서 울먹였죠. 이거 우리 같이 여행 갈 때 가져가려고 산 건데 할아버지 왜 말 안 하셨어요?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어요. 하늘이는 주머니에서 구슬 하나를 꺼냈어요. 할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이야기 나눈 구슬치기 대회에서 딴 것이었죠. 이거 할아버지께 자랑하려고 했는데 구슬을 영정 앞에 또르르 굴려놓으며 말했어요. 현수가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오열했어요. 아버지, 제가 억지로라도 그 위험한 곳에서 그만두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조문객 중에는 정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기억하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정우 아버님이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는가. 그 아들답게 나라를 위해 살다 가셨네. 어르신의 말에 현수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뭐가 되는 거죠? 현수가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언제 깨어나요? 구슬치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아이의 순진한 말이 모든 이의 가슴을 찢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단다. 수진이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럼 여행은 언제 가요? 할아버지랑 약속했는데. 하늘이의 물음에 아무도 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은 정호의 유품을 정리했어요. 낡은 작업복과 안전모, 그리고 마지막 월급 봉투가 전부였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하늘이가 구슬치기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하러 왔다. 우리 하늘이가 참 기특해. 현수가 요즘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미안해. 수진이가 늘 나를 챙겨주는데 고마워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일기를 읽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정우가 여행을 거부했던 것은 가족이 싫어서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메모를 발견했어요. 다음 달엔 꼭 가족여행을 가자. 하늘이 약속 지켜야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수진도 오열했어요. 아버님은 정말 가고 싶으셨구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현수는 계속 자책했어요. 5.18 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정작 가족의 안전은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게 가족을 희생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호는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공사장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하늘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을 거예요. 정호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가 남긴 애국정신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수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족을 더 소중히 해야겠어.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거든요. 정호의 장례를 치른 지 몇 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적막했어요. 하늘이만 가끔 할아버지를 찾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어느 날 오후 가족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왔죠. 지금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긴장된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의 참혹한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생존자를 찾고 있었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부실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건설업계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리포터의 말에 현수는 분노했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은 건물이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되다니. 현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하늘이는 뉴스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어른들의 침울한 분위기만 느낄 뿐이었죠. 왜 모두 울어요? 하늘이가 수진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일하던 곳에서 사고가 났단다. 수진이 설명했지만 하늘이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어요. 며칠 동안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뉴스의 주요 화제였어요. 구조 작업이 계속되면서 사망자 수는 늘어만 갔죠. 현수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아버지의 동료들 소식이 궁금했거든요. 다행히 정우가 사고 전에 세상을 떠나서 이번 참사는 피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걱정하신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현수가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후 현수는 정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서랍을 열자 정호의 일기장이 나왔어요. 마지막 며칠 동안의 기록이 있었죠. 공사장 분위기가 이상해. 동료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어. 하지만 가족을 위해 일해야 해. 하늘이가 여행 가자고 계속 조른다.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된다. 미안해. 현수가 요즘 신세대답게 여유를 부리고 싶어 한다. 아들 마음을 이해하지만 아직 우리 형편으론 어려워.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거든요.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삼풍백화점 공사가 끝나면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아. 그때 가족여행을 가야겠어. 하늘이 구슬치기 대회에서 1등 했다고 자랑한다. 여행 가서도 실컷 놀게 해주고 싶어.
정호는 정말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죠. 침대 밑에서 수진이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여행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죠. 가족여행 기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정호의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님은 우리 몰래 여행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정호의 유품을 보며 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자는 이야기가 나왔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셨던 여행을 우리가 대신 다녀와야겠어. 현수가 말했어요. 아버님 목까지 함께 가는 거야. 수진도 동의했어요. 다음 주말 가족들은 정호의 사진과 함께 바닷가로 향했어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하늘이가 모래사장에 할아버지 사진을 세워두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우리 같이 여행 왔어요. 파도가 밀려와 모래성을 무너뜨렸지만 하늘이는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도 또 쌓으면 돼요. 현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삼풍백화점처럼 잘못 지어진 건물은 무너져야 마땅하지만 가족의 사랑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서 가족들은 정호와 함께하는 마지막 여행을 마쳤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그날 이후 현수의 죄책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애국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호는 비록 함께 여행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사랑은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삼풍백화점의 비극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유대처럼 말이에요.